약혼녀의 진심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한 한 부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고아 소년에게 아들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소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약혼녀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나지막이 3마디를 내뱉었고 그 말에 레스토랑 전체가 숨을 죽였다. 운명의 교차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대표는 가죽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그의 20층 사무실 창밖으로는 10월의 하루가 천천히 저물며 도시를 잿빛 섞인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금박 문양이 새겨진 상아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모레 발송될 예정인 청첩장이었다. 그와 최수아의 결혼식은 정확히 3주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어 매끄러운 종이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비싸고 질 좋은 인쇄물이었다. 모든 것이 최고 수준으로 완벽해야 한다고 수아가 고집한 결과였다.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지난 6개월간의 관계 속에서 그녀가 유독 외적인 모습, 즉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 이제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졌다. 반면 그가 개인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면 그녀는 마치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곤 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에는 자동차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바삐 움직였다. 그의 나이 45, 성공의 대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자재 매장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재계에서의 평판 또한 흠잡을 데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다. 그는 일과 봉사활동,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그 기나긴 5년의 고독을 채워나갔다. 하지만 집안의 공허함은 여전했다. 그리고 6개월 전 그의 삶에 최수아가 나타났다. 두 사람은 보유권 후원을 위한 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 진우는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었고 수아는 공통된 지인의 초대를 받아 참석한 손님이었다. 그녀의 나이는 32이었다.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긴 갈색 머리, 능숙한 화장, 우아한 매너까지. 그녀는 사교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았고 언제 미소 짓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진우는 첫눈에 그녀를 주목했다. 대화는 쉽게 풀렸다. 수아는 작은 광고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자신의 삶과 아무런 배경 없이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작은 지방 도시에 살고 계시며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교사라고도 덧붙였다. 평범한 가정, 소박한 살림. 진우는 당시 든든한 연줄이나 지원 없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녀에게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어두워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창틀을 쓸었다. 언제부터 이 이상한 불일치들이 시작되었을까?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은 계속해서 쌓여갔다. 한 번은 수아가 서울의 명문대를 다녔다고 무심코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했다고 했었다. 대학 갈 형편이 아니었다고. 그가 부드럽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자 그녀는 웃으며 그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 말했다. 방송통신대학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는 것이다.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 다음은 사진 사건이었다. 진우는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에서 수아가 푸른 바다와 새하얀 요트가 있는 고급스러운 제주도 리조트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보았다. 언제 그곳에서 휴가를 보냈냐고 묻자 수아는 순간 망설이다가 한 5년 전쯤 친구가 경품으로 받은 여행권으로 다녀온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더 젊어 보였고 휴대폰에 찍힌 날짜는 불과 2년 전이었다. 진우는 그때 그저 자신이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고 생각하며 입을 다물었다. 등 뒤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진우가 돌아보니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지금은 회사의 재무이사인 김민준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직 안 갔어. 민준이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았다. 다들 퇴근한 지 한참인데 왜 아직까지 남아있어? 생각 좀 하느라 진우가 봉투를 가리키며 짧게 대답했다. 이거 청첩장 나왔어. 민준이 가까이 다가와 봉투를 집어들고 손안에서 돌려보았다. 잘 만들었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진우야, 너 확신하는 거 맞아?
뭐가? 민주는 말을 고르려는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친구 사이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난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그냥 솔직하게 말해, 민준아. 민주는 한숨을 쉬며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수아 씨 말이야. 뭔가 좀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식적인 자리에 너랑 같이 있을 때 그녀는 완벽해. 미소 짓고 대화를 이끌고 모든 게 나무랄 데 없지. 그런데 내가 몇 번 봤는데 그녀가 자기한테 별 관심 없는 사람들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 예를 들면 식당 종업원이나 내 비서실 직원 대할 때 말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하더라고. 진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수아가 사업 파트너에게는 매혹적으로 미소 짓다가도 잠시 후 자신의 가방을 스치고 지나간 택배 기사에게는 날카롭게 쏘아붙이던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고 민주는 친구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내 재정 상태에 관심이 너무 많아. 돈, 사업, 부동산에 대해 너무 자주 이야기를 꺼내. 물론 아내가 될 사람이 남편의 재정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녀는 거의 모든 걸 샅샅이 파헤치고 있어. 이 아파트는 얼마예요? 연간 수입은 어떻게 돼요?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뭐예요? 하고 묻잖아. 자신이 어떤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게 될지 이해하고 싶은 거겠지. 진우는 그 말 셀브스트가 변명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지막이 말했다. 진우야, 난 그녀가 명품 매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봤어. 계속해서 선물이나 보석을 암시하잖아. 지난달에 우리 집에 아내랑 같이 들렀던 거 기억나? 수아 씨는 거의 20분 동안 우리 새 별장 사진을 보면서 인테리어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계속 묻더라. 나중에 아내가 그러더라고. 남의 재산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진우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친구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관찰, 모든 사소한 것들이 몇 주 동안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다. 스스로가 그저 의심이 많아졌을 뿐이라고. 아내 서연이 죽은 후 사람을 믿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되뇌었다. 민준아, 난 사소한 걸로 사람을 판단할 순 없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누구나 단점은 있는 거니까. 이건 단점의 문제가 아니야. 민주는 단호했다. 이건 그녀가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고 그 연기가 내 재산을 노린 것 같다는 문제야. 진우는 휙 돌아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 두려웠던 말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넌 그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모르겠어. 진우야.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그녀를 볼 때 사랑에 빠진 여자가 보여? 아니면 계산적인 모습이 보여?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던 서연을 떠올렸다. 그들은 20년 전 그가 졸업장과 야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결혼했다. 서연은 그를 믿었고 그의 모든 도전을 지지했으며 작은 성공 하나하나에 함께 기뻐했다. 그가 첫 번째 가게를 열었을 때도 그녀는 곁에 있었고 그와 동등하게 일하며 회계를 담당하고 공급업체와 소통했다. 그들은 함께 사업을 일구었고 그녀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녀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가 행복한지, 그들이 함께하는지. 5년 전 암이 8개월 만에 그녀를 데려갔다. 진우는 해외 치료비를 대기 위해 사업의 절반을 팔았지만 소용없었다. 서연이 죽었을 때 그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아와의 관계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상실의 날카로운 고통이 무뎌져 깊은 그리움으로 변했을 때쯤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생기가 넘쳤다. 그는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과 그를 묶어주었던 그 감정 가벼움, 신뢰,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드는 느낌들 수아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두 번째 사랑은 언제나 첫사랑과 다른 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지 의심만으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어. 진우가 천천히 말했다. 그건 잔인하고 불공평한 일이야. 그럼 확인할 방법은?
민준이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확인. 어떻게? 진우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방법을 몰랐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건 너무 비열했다. 그녀를 신문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가면도 연기도 없는 진짜 수아의 모습을 봐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아직은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녀가 내게서 원하는 것이 나 자신인지, 아니면 내 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도울게. 언제나 도울 거야. 알지? 그냥 조심해, 진우야.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 민준이 떠난 후에도 진우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아와의 대화 조각들, 그녀의 시선, 그녀의 미소가 맴돌았다. 그리고 그는 점차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했다. 진심을 의심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서연의 기억에 대한 배신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었다. 그는 청첩장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담아 책상 서랍에 넣었다. 내일 그는 수아를 시험할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다. 반드시 생각해내고 말 것이다. 토요일은 10월 말 날씨답지 않게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진우는 잠을 설친 탓에 이른 아침에 눈을 떴다. 밤새 민준과의 대화를 곱씹으며 뒤척였다. 수아를 시험해보자는 계획은 옳은 결정처럼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발코니에 서서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무거운 생각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힐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때 그는 오늘 저녁 냉장고가 거의 비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오늘 저녁은 그의 집에서 수아와 함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녀가 뭔가 특별한 요리를 해주겠다며 자청한 것이었다. 진우는 시장에 가기로 결정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포장되어 개성 없이 진열된 대형마트가 아니라 농부들이 직접 물건을 팔고 신선한 채소를 고르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진짜 재래시장에 가고 싶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장을 보러 그를 데리고 다니던 그곳을 그는 좋아했다. 신선한 채소와 잘 익은 토마토, 사과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이 모든 것이 그를 안정시키고 무언가 소박하고 진실된 것으로 되돌려주는 듯 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다. 시장은 벌집처럼 윙윙거렸다. 손님들은 좌판 사이를 오가고 상인들은 저마다 물건을 자랑하며 손님을 끌었다. 진우는 천천히 좌판을 따라 걸으며 샐러드용 채소와 신선한 허브를 골랐다. 사과를 파는 할머니의 좌판 앞에 멈춰서 흥정을 한 뒤 새콤한 맛이 나는 부사 사과를 3kg 정도 샀다. 수아는 신맛 나는 사과를 좋아했다. 이어서 감자, 당근, 양파도 샀다. 봉투는 점점 무거워졌지만 진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소박한 부산함 속에서는 생각이 더 잘 정리되는 것 같았다. 채소 가게가 늘어선 곳을 지나던 중 그는 우연히 상가 건물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좌판에 시선이 멈췄다. 낡은 나무 탁자 뒤에는 11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이 입은 낡은 점퍼는 누가 봐도 물려받은 옷인 듯 소매를 몇 번이나 접어 올린 상태였다. 소년 앞에는 토마토, 오이, 피망, 그리고 몇 가지 채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물건의 양도 많지 않았다. 채소의 상태도 시장에서 흔히 보는 윤기 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소년은 정성껏 토마토를 바로잡고 행주로 탁자를 닦으며 자신의 상품의 가치를 더하려 애쓰고 있었다.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장바구니를 든 한 할머니가 좌판으로 다가왔다. 오이 얼마니, 얘야? 그녀가 물었다. 킬로그램에 8,000원이에요. 소년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정중했다. 어제 할머니께서 온실에서 바로 가져오신 신선한 거예요. 비싸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다른 데는 더 싸던데. 그럼 7,000원에 드릴게요. 소년은 당황하지 않았다. 정말 좋은 오이예요? 할머니는 1kg을 샀다. 소년은 낡은 기계식 저울에 정확히 무게를 달아 조심스럽게 오이를 봉투에 담고 거스름돈을 건넸다. 진우는 소년이 지폐와 동전을 얼마나 꼼꼼하게 세는지 그리고 낡은 지갑에 번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넣는지 유심히 보았다. 손님이 떠나자 진우는 가까이 다가갔다. 안녕 그가 말했다. 장사는 잘 되니?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 총명하고 진지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회색 눈은 그를 똑바로
거리낌 없이 쳐다보았다. 뺨에는 오래되어 하얗게 변한 작은 흉터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이요. 오늘 사람이 많아서 다 팔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혼자서 장사하는 거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소년은 순간 망설이다가 자신에 대한 연민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 보육원에서 왔어요. 아저씨. 새희망 보육원이요. 원장님이신 윤 선생님께서 주말마다 여기에 와서 장사하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아는 채소밭 아저씨가 물건을 주시면 제가 팔아서 반은 아저씨 드리고 반은 제가 가져요. 진우는 소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보육원 아이. 옷은 낡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했다. 손은 추위 때문에 붉어져 있었고 장갑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눈빛에는 삶에 대한 원망이나 구걸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한 아이의 차분한 존엄성이 엿보였다. 이름이 뭐니?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년에게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민호요. 강민호. 몇 살이야? 민호. 곧 11살 돼요? 다음 달에요. 소년은 마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다시 토마토를 정리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런데 왜 장사를 하는 거니? 보육원에서 밥은 안 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밥은 물론 주시죠. 그런데 교재 살 돈이랑 옷 살 돈이 필요해서요. 교복은 주시는데 다른 건 안 주시거든요. 신발도 사야 하고요. 곧 겨울인데 지금 신는 건 다 해졌어요. 그리고 수학과에도 받고 싶어요. 과학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은데 시험을 봐야 하거든요. 윤 선생님 말씀으로는 나라에서 그런데 쓰는 돈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장사해서 돈 모으고 있어요. 진우는 듣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11살 고아 소년이 주말에 시장에 서서 신발과 과외비를 벌고 있다. 그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일 때문에 바쁘셨지만 항상 곁에 계셨던 부모님, 용돈, 책, 학원. 하지만 이 소년은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었다. 대단하구나. 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네. 내 나이에 그렇게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아이는 많지 않을 거야. 민호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고 진우는 그가 웃을 때 얼굴이 아주 어리고 순수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 그냥 익숙해져서요. 소년이 대답했다. 보육원에서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르바이트하죠. 누구는 병을 줍고 누구는 전단지를 돌리고요. 저는 시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채소밭 하시는 박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세요. 정직해서 속이지 않을 거라고요. 진우는 잠시 더 서서 손님들이 좌판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호는 그들과 정중하게 대화하고 끈기 있게 질문에 답했으며 저울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거스름돈을 내주었다. 나이에 비해 장사 수완이 꽤 좋아 보였고 그 소년의 태도와 총명한 회색 눈빛에는 사람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쩌면 진우는 그에게서 아등바등 살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막 떠나려던 참에 기이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처음에는 터무니없게 느껴졌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방법이 통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수아를 시험할 방법. 예상치 못했고 어쩌면 잔인할 수도 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진우는 다시 좌판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마침 뚱뚱한 아주머니에게 토마토를 팔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토마토를 고르며 하나하나 뒤집어보고 흠을 찾았다. 소년은 그녀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다. 민호야, 손님이 마침내 떠나자 진우가 불렀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소년이 다가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있잖아. 내가 제안할 게 하나 있어. 진우는 한 단어 생각하며 천천히 말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너한테는 이득이 될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해. 오늘 저녁 몇 시간만. 무슨 도움이요? 민호는 경계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내가 한 사람을 시험해봐야 해. 내 약혼녀야. 그녀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는 진우는 적절한 표현을 찾으며 말을 더듬었다. 잠시 동안 내 아들인 척해줄 소년이 필요해.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우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제가 아저씨 아들 연기를 하라고요. 그가 천천히 되물었다. 왜요? 내 약혼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 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나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널 내 첫 결혼에서 얻은 아들이라고 소개할 거야. 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이제 나랑 살게 되었다고 말할 거고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거야. 만약 그분이 저를 나쁘게 대하면요. 민호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나쁘게 대한다면 난 그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이해하겠니? 난 결혼 전에 그녀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만 해.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아이들, 즉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거야. 민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어른처럼 진지하게 제안을 저울질하는 모습이었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그냥 너 자신으로 있으면 돼. 진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 갈 거고 넌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 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특별할 건 없어.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행동하면 돼. 내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해도 좋고 다른 질문에는 학교에 다니고 수학을 좋아한다고 사실대로 대답하면 돼. 꾸며낼 필요 없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대 2시간이면 될 거야. 저녁에 내가 보육원으로 널 데리러 가서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다시 데려다 줄게. 민호는 추위에 붉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진우는 소년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덧붙였다. 여기 있는 물건 내가 지금 당장 전부 다 사줄게. 얼마나 되지? 한 20, 30kg 되나? 내가 부르는 가격 그대로 흥정 없이 그리고 도와준 대가로 30만 원을 더 줄게. 신발 사고 과외 받기에는 충분할 거야. 소년의 눈이 커졌다. 30만 원은 그에게 엄청난 돈이었다. 진우는 민호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며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을 보았다. 이거 정당한 건가요? 소년이 조용히 물었다.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는 저를 모르시잖아요. 내가 정직하니까. 진우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내가 장사하는 모습, 거스름돈을 다루는 모습을 봤어. 그리고 내가 고아라는 점도. 내 약혼녀는 널 모르니까 내 과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녀에게 너는 그저 갑자기 나타난 미래 남편의 아이일 뿐일 거야. 민호는 다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할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만약 아저씨 약혼녀가 좋은 분, 착한 분으로 밝혀지면 그분이랑 결혼하셔야 해요. 이 시험 때문에 그분에게 상처 주시면 안 돼요. 진우는 그 어른스러운 질문에 놀랐다. 이 소녀는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면 난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가 약속했다. 난 수아를 이유 없이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그녀가 착하고 진실하다면 우리는 결혼할 거고 넌 심지어 귀빈으로 결혼식에 초대될 수도 있어. 약속할 수 있겠니? 약속할게요. 민호는 어른처럼 손을 내밀었다. 진우는 그 작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지금 내 물건을 전부 살 테니 너는 장사를 접어. 저녁 6시쯤 보육원으로 데리러 갈게. 주소 알려줄래? 축제로 12번지 새희망 보육원이요. 민호가 또렷하게 말했다. 윤 선생님께 아저씨랑 같이 나간다고 미리 말씀드려야 해요. 허락 없이는 못 나가게 하시거든요. 내가 미리 전화해서 원장님께 다 설명해 둘게. 진우가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 그들은 빠르게 계산을 마쳤다. 진우는 품질을 보지도 않고 모든 채소를 샀고 물건 값과 약속한 돈을 합쳐 37만 원을 민호에게 선불로 주었다. 소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폐를 세어 지갑에 넣고는 감사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진우를 쳐다보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진우야. 그냥 진우 아저씨라고 불러. 감사합니다. 박진우 아저씨.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알아. 진우는 미소 지었다. 저녁에 보자. 민호야. 준비하고 있어? 혹시 괜찮은 옷 있으면 입고 나와. 비싼 레스토랑에 갈 거니까. 정장 있어요. 예전에 행사 때 받은 거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려 입을게요. 진우는 딱히 필요도 없는 채소가 가득 담긴 무거운 봉투를 들고 시장을 나섰다. 가슴속에는 기묘한 감정이 차올랐다. 계획은 갑작스럽고 충동적으로 세워졌지만 차로 걸어가는 동안 생각할수록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수아는 속임수를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은 그녀에게 충격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그녀의 진짜 반응을,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그녀가 소년을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혹은 적어도 중립적으로 대한다면 그건 자신이 틀렸다는 뜻이다. 그녀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차갑게 짜증 섞인 태도로 혹은 혐오스럽게 반응한다면 그건 민준의 말이 옳았다는 뜻이다. 그녀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지위이지 그 자신이 아니라는 것. 진우는 트렁크에 봉투를 싣고 운전석에 앉았지만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민호에 대해 생각했다. 11살에 생계를 꾸리고 수학과외를 꿈꾸며 과학고에 가고 싶어하는 총명하고 진지한 소년. 보육원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을까? 재능 있고 똑똑하지만 단지 부모 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아이들. 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이미 꽉 차 있어서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채소들을 냉장고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보육원에 전화해 윤 원장에게 한참 동안 상황을 설명했다. 약간의 거짓말을 덧붙여야 했다. 민호가 시장에서 그를 도와주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피곤한 목소리의 윤 원장은 처음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자세히 캐물었지만 결국 민호를 밤 9시까지는 꼭 돌려보내 달라는 조건으로 허락했다. 그 다음 진우는 수아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3번째 신호음이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고 아직 자고 있는 듯 했다. 좋은 아침, 자기야.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애썼다. 깨웠어. 진우씨. 안녕. 그녀가 하품했다. 아니, 이제 막 일어나려던 참이야. 무슨 일이야? 있잖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오늘 저녁 우리 집 말고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어때? 라시엘에 예약해뒀어. 라시엘. 그녀의 목소리에 즉시 관심이 서렸다. 비싸고 명성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무슨 날이야?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한테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궁금하게 만드네. 수아가 웃었다. 좋아. 당연히 가야지. 몇 시에? 7시 예약이야. 6시 반에 데리러 갈게. 알았어. 그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멋진 레스토랑에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길 바라. 같이 있고 말고. 이 진우는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늘 저녁 그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다. 정확히 저녁 6시 진우는 축제로에 있는 새희망 보육원의 회색 5층 건물 앞에 도착했다. 건물은 낡은 소련식 건축물처럼 보였다. 회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들은 짙어지는 땅거미 속에서 음울해 보였다. 그는 입구에 차를 세우고 달아빠진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다. 피곤하지만 선한 얼굴의 50대 여성이 문을 열었다. 윤 원장이었다. 그녀는 진우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박진우 씨 맞으시죠? 그녀가 확인했다. 네, 맞습니다. 민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진우를 소독약과 어떤 관공서 특유의 음식 냄새가 나는 복도로 안내했다. 민호는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괜찮으시다면 잠시 몇 분만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윤 원장은 서류와 파일로 가득 찬 책상에 앉아 진우에게 맞은편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다. 민호는 우리 원에서도 특별한 아이예요. 똑똑하고 이해에 바르죠. 힘든 과거가 있지만 꿋꿋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아무에게나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제 신분증과 명함입니다. 제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단지 소년의 도움에 감사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쁜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윤 원장은 서류를 살펴보고 낡은 유선 전화기로 회사 번호를 눌러 누군가와 통화하며 질문을 던졌다. 마침내 그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다만 민호를 정확히 9시까지는 데려다 주세요. 저희는 규칙이 엄격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가 약속했다. 윤 원장은 복도로 나가 민호를 불렀다. 소녀는 1분 뒤에 나타났고 진우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낡은 점퍼 대신
약간 커 보이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하얀 셔츠의 구두는 반짝거렸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은 깨끗하게 씻은 상태였다. 민호가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아저씨. 그가 손을 내밀었다. 안녕, 민호야. 준비됐니? 네, 준비됐어요.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진우는 다시 한번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저녁의 도시를 달렸고 민호는 창밖을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동네 밖으로는 자주 나가보지 못한 듯했다. 잘 들어. 진우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내가 널 수아 씨에게 내 아들이라고 소개할 거야.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아이인데 다른 도시에서 할머니랑 살다가 이제 나랑 살게 되었다고 말할 거야. 넌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질문에 대답하면 돼. 학교에 대해 물으면 5학년이고 수학을 좋아한다고 사실대로 말해. 보육원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알았지? 엄마에 대해서 물으면요. 민호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말해. 그게 진우는 말을 멈췄다. 그게 사실이니?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때 저를 버렸어요. 저는 엄마를 전혀 기억 못해요. 아빠는 누군지 몰라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대요.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할머니도 2년 전에 돌아가셔서 보육원에 오게 됐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눈물기 없이 담담했지만 진우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3개월,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엄마가 버렸다. 거의 갓난아이가 엄마 없이 남겨진 것이다. 정말 안타깝구나. 민호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소년이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익숙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기억나요?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들은 침묵에 잠겼다. 진우는 차를 몰았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다. 이 아이는 그런 일을 겪고도 내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의젓하게 버티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약혼녀를 시험하기 위해 이 아이를 비싼 레스토랑으로 데려가고 있다. 너무 잔인한 짓은 아닐까? 하지만 물러서기에는 너무 늦었다. 레스토랑 라시엘은 도심의 오래된 저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진우는 발렛 파킹 직원에게 열쇠를 넘겼다. 민호는 차에서 내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런 곳은 분명 처음 와보는 듯했다. 그들은 넓은 계단을 올라 홀로 들어섰다. 내부는 화려했다. 조각 장식이 된 높은 천장, 크리스탈 샹들리에, 테이블마다 깔린 새하얀 식탁보,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지배인이 그들을 안뜰의 조명 분수가 보이는 창가 예약석으로 안내했다. 민호는 무언가 건드리거나 망가뜨릴까 봐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긴장하지 마.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 그냥 레스토랑일 뿐이야. 여긴 정말 예뻐요. 민호가 샹들리에를 보며 속삭였다. 궁전 같아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 수아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홀로 들어서자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몸에 꼭 맞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숨막히게 아름다웠다. 머리는 웨이브로 손질되어 있었고 화장은 완벽했다. 수아는 그들의 테이블을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민호를 발견했을 때 미소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눈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진우 씨, 안녕. 그녀는 소년을 계속 쳐다보며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야? 진우는 일어나 그녀가 앉는 것을 도왔다. 수아 씨, 인사해. 이쪽은 강민호, 내 아들이야.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수아는 진우와 소년을 번갈아 보며 얼어붙었다.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불쾌한 홍조로 뒤덮였다. 당신, 아들이라고. 그녀가 천천히 되물었다. 진우 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들이 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알아. 미안해. 진우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침착하게 말했다. 좀 복잡한 이야기야. 민호는 내 첫 결혼. 그러니까 서연 씨 이전에 낳은 아들이야. 그동안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 내가 양육에 참여하지 못했지? 내 잘못이야. 그런데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민호는 나랑 살게 됐어. 당신한테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 수아는 그 정보를 소화하려 애쓰며 침묵했다. 진우는 그녀의 머리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통제하려 애쓰는지 볼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안녕. 민호야.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만나서 반가워. 안녕하세요. 민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가슴에 팔짱을 꼈다.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자세였다. 그녀는 겨우 감춘 불쾌감을 드러내며 진우를 쳐다보았다. 진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단둘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전부 민호 앞에서 해도 돼.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 이 아이도 내 삶의 일부니까. 내 삶의 일부라고 수아가 되물었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렸다. 훌륭하네. 그럼 언제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줄 생각이었어? 결혼식 전날? 아니면 아예 결혼하고 나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 이건 그냥 통보잖아. 수아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한테 11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숨겨왔다고.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민호는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진우는 소년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어깨가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불편하고 불쾌해하는 것이 느껴졌다. 수아 씨, 당신이 화나는 거 이해해. 진우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소란 피우지는 말자. 민호는 아무 잘못 없어. 이건 내가 지금 바로잡으려는 내 과거의 실수일 뿐이야. 수아는 소년을 향해 휙 돌아섰다. 시선은 차갑고 평가적이었다. 그럼 얘 엄마는 어딨어? 그녀가 물었다. 왜 엄마랑 안 살고? 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3개월 때 저를 버렸어요. 민호가 눈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구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럼 할머니가 키웠다는 거네? 그럼 당신은? 진우 씨, 그동안 어디 있었어? 바빴어. 진우는 꾸며낸 이야기에 충실했다. 사업을 하느라. 변명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그렇게 됐어. 양육비는 줬고 물질적으로는 도왔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쁜 아빠였지. 기가 막힌 날이네. 수아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내 약혼자한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다니. 다음은 뭘까? 혹시 어디 숨겨둔 애가 셋은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혼외자식이라도? 민호가 움찔했다. 진우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아 씨, 그만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충격받은 건 알겠지만 말 조심해. 말조심. 그녀가 머리를 뒤로 넘겼다. 진우 씨, 당신이 판단해봐. 우리는 3주 뒤에 결혼해야 해. 그런데 당신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자, 덤으로 받아라고 말하고 있잖아. 내가 기뻐해야 하는 거야? 상황을 이해해줘야지. 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 수아는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애써 평정을 찾으려는 듯 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어? 결혼 후에 그 애가 우리랑 같이 당신 아파트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래, 진우가 짧게 대답했다. 내 아들이니까. 수아는 거울을 탁 닫고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건 모든 걸 바꿔. 알겠어. 난 당신이랑 결혼할 계획이었지. 10대 아이가 딸린 완성된 가족과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어. 민호는 11살이야. 진우가 지적했다. 10대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녀가 손을 내저었다. 요점은 난 이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그녀는 말을 고르며 더듬었다. 나는 애들 다루는 법을 몰라. 솔직히 말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불편하다고.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음속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다. 바로 이것이었다. 진짜 얼굴.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 한 조각도, 가족을 잃은 아이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오직 짜증과 불만, 그리고 계산뿐이었다.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가 천천히 되뇌었다. 전에는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당신이 묻지 않았으니까.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진우 씨,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약 당신이 이 아이와 함께 사는 걸 고집한다면 우리는 조건을 재검토해야 할 거야. 나는 내가 문을 잠그고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방이 필요할 거고 아이를 돌볼 보모도 고용해야 해. 그리고 걔 이해 없지. 응. 버릇도 엉망일 거고 혹시 도둑질 같은 건 안 하겠지? 민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소년의 눈은 불타고 있었고 뺨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수아를 쳐다보았고 그 시선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어 진우는 주먹이 쥐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평범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할머니랑 살았고 도둑질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수아는 회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계속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하며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수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커지고 숨이 멎었다. 엄마, 그가 속삭였다. 엄마, 맞죠? 레스토랑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다. 수아는 시트처럼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섰다. 진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아가 숨을 내쉬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맞잖아요. 민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봤어요.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보다 젊으셨지만 알아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도 똑같고 눈도요. 그리고 목에 있는 점도 바로 여기. 그는 그녀의 목 왼쪽을 가리켰다. 수아는 본능적으로 손을 목으로 가져가 손바닥으로 가렸다. 그녀의 피부에는 평소 화장이나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던 작은 점이 실제로 있었다. 너 헛소리하는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난 널 몰라. 알잖아요. 민호가 바싹 다가섰다.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제가 태어난 지 3개월 됐을 때 병원에 저를 버렸다고요.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제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요. 할머니가 저를 데려와 키워주셨지만 항상 말씀하셨어요. 너한테는 엄마가 있어. 단지 그럴 형편이 못 됐을 뿐이야 라고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냥 원하지 않았던 거네요. 수아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으로 꽉 쥔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떨렸다. 진우는 그녀와 소년을 번갈아 보았고 머릿속이 뒤엉켰다. 수아 씨, 그가 불렀다. 이게 사실이야? 그녀는 침묵했다. 1초, 2초, 3초. 테이블 주위로는 이미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모여들고 있었다. 웨이터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옆에 멈춰섰다. 수아 씨, 대답해.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이, 당신 아들 맞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이더니 이내 손이 내려갔고 얼굴에는 절망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네, 제 아들이에요. 진우는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것을 느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모든 것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다. 그는 수아가 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연극을 하는지 시험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대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설명해. 그가 차갑게 요구했다. 전부. 지금 당장. 수아는 입술을 깨물고 민호를 보았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조용하고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점차 이야기는 맞춰지고 있었다. 11년 전 그녀는 젊은 웨이트리스였다. 부와 명예를 약속했던 유부남 사업가와 불장난을 했다. 임신했다. 연인은 겁을 먹고 그녀를 버렸고 돈도 주지 않았다. 수아는 아이를 낳고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개월이 지나자 아이가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적인 삶을 꾸리고 새로운 부자를 찾고 경력을 쌓고 밤 문화를 즐기는데 방해가 되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병원에 두고 포기각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어머니, 즉 민호의 할머니가 그녀를 막으려 애원했지만 수아는 단호했다. 전 어렸고 어리석었어요. 그녀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중얼거렸다. 오직 저 자신만 생각했어요. 화려하게 살고 싶었고 돈과 지위를 원했어요. 아이는 계획에 없었어요. 저는 좋은 사람들이 아이를 입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데려가겠다고 하셨고 저는 떠났어요. 그 후로는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그럼 그동안 아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우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침묵했다는 거네. 나한테는 아이가 없고 낳은 적도 없다고 말했지? 전 그 과거를 묻어버렸어요. 수아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진우는 그 눈에서 어떤 후회도 볼 수 없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 애를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민호는 그녀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뺨의 눈물은 말라 있었다. 얼굴은 차분했고 거의 무표정했다.
할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암으로요. 저는 9살이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손을 잡아드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엄마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냥 준비가 안 됐던 거고 용서해야 한다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전 용서 안 해요. 엄마는 제가 살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조차 안 했잖아요. 아무 상관 없었던 거잖아요. 수아는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주위의 정적이 귀를 울렸다. 진우는 일어나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자, 그가 말했다. 우린 여기서 더 할 얘기 없어. 진우 씨, 기다려요. 수아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죠.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 시선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를 버렸어. 그가 천천히 말했다. 돈과 화려한 삶을 위해 당신 아들을.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군. 무슨 놈의 사랑이야, 수아 씨. 당신은 자기 자신 말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나 있는 사람이야? 나 변할 수 있어요.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매달렸다. 진우 씨, 나 잘할게요. 기회가 필요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내 돈이겠지. 그가 잘라 말했다. 나머지는 전부 연극이었어. 이제야 그걸 깨달았네. 결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는 돌아서서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진우 씨,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내줄 것 같아.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서늘한 저녁 공기 속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민호는 발끝만 내려다보며 침묵했다. 차 앞에서 진우는 멈춰 서서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난 몰랐어. 상상도 못했어.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소년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저씨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고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내게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진우가 소년의 마른 어깨를 쥐었다. 보육원에 데려다 줄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침묵 속에 차를 몰았다. 보육원 건물 앞에서 진우는 차를 세웠지만 민호가 바로 내리게 두지 않았다. 들어봐, 그가 말을 시작했다. 오늘 너에 대해, 내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 넌 착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아이야. 보육원에서 살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감사합니다. 민호가 슬프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가 널 돕고 싶어.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봤기 때문이야. 내일 윤 원장님과 이야기해 볼게.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소년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세요? 물론이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들어가. 너무 늦었어. 잘 자, 민호야. 안녕히 주무세요. 박진우 아저씨.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소년은 차에서 내려 입구로 사라졌다. 진우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몇 분 더 앉아 있었다. 오늘 저녁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수아에 대한 진실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민호를 만났고 왠지 모르게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진우는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다. 아파트는 어둡고 조용했지만 그는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다. 위스키를 한 잔 따라 창가 의자에 앉아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저녁의 사건들이 맴돌았다. 민호가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수아의 얼굴, 그녀의 고백, 눈 속에 담긴 차가운 계산. 그는 자신이 틀렸기를, 그녀에게서 진심을 보기를 그토록 바랐다. 그 대신 역겨울 정도의 진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부자 남자를 쫓는 사냥꾼으로서의 경력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 자신의 아들을 그냥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몇 달 동안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했다. 아이가 없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거짓말. 온통 거짓말뿐이었다. 처음부터 민준이 옳았다. 새벽 1시쯤 전화가 울렸다. 수아였다. 진우는 통화를 거절하고 번호를 차단했다. 5분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진우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설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아침에 그는 무거운 머리와 확고한 결심을 안고 잠에서 깼다. 옷을 입고 진한 커피를 마신 뒤 보육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아직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오전 9시에 도착했다. 윤 원장은 이른 방문에 놀라며 복도에서 그를 맞았다. 박진우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는 괜찮습니다. 민호는 괜찮아요. 그가 안심시켰다. 윤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진우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강민호 군의 후견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원장은 숨을 헛들이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말이세요? 하지만 어제 처음 보셨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진지합니다. 진우가 말을 가로막았다.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요. 여기서는 얻을 수 없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윤 원장은 그를 오랫동안 탐색하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박진우 씨,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건 자선활동이나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아이가 당신과 함께 살게 되고 당신이 그 아이를 책임지며 교육과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이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거 공간도 안정적인 수입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원장은 생각에 잠겨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소득증명서, 직장추천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가정법원에서 당신의 아파트를 실사하고 면담을 진행할 겁니다. 조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동기에 의구심이 들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심사를 통과하겠습니다. 진우가 확신시켰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보통 2-3달 정도 걸립니다. 때로는 더 길어지기도 하고요. 오늘부터 바로 서류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우는 명함을 꺼내 뒷면에 개인 번호를 적었다.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부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윤 원장은 명함을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놀라운 분이시네요. 박진우 씨 이런 분은 흔치 않은데.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민호는 특별한 아이고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셨나요? 아이는 동의하나요? 아직요. 진우가 인정했다. 우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부터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지금 수학 수업 중인데 30분 정도 빼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민호는 몇 분 뒤 놀랍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진우는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그들은 칠이 벗겨진 그네와 벤치가 있는 작은 보육원 마당으로 나갔다. 그들은 벤치 중 하나에 앉았다. 11월의 아침은 차갑고 회색빛이었다. 민호야, 내게 제안할 게 있어. 진우가 말을 시작했다. 먼저 말해두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돼. 어떤 압박도 없을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고 싶어. 내가 우리 집에서 살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족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야.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진우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왜요? 마침내 소년이 조용히 물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어제 일어난 일 때문에. 동정심 때문인가요? 동정심 때문이 아니야. 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다시피 어젯밤은 내 인생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 내가 결혼하려던 여자가 그녀가 보여주던 모습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지? 그녀는 거짓말쟁이에 차갑고 자기 자식마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난 그녀와 모든 관계를 끊었어. 저 때문에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아니, 진우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너는 내가 진실을 보도록 도와줬어. 이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그녀와 결혼했을 거고 아마 1년이나 2년 뒤에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을 거야. 그때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겠지? 내가 나를 엄청난 실수에서 구해준 거야? 민호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저한테 빚진 건 없으세요. 빚진 게 없다는 거 알아? 진우가 동의했다. 하지만 내가 원해. 이해하겠니? 나는 아내와 아이가 없었어. 노력했지만 잘 안 됐지? 항상 그 점을 후회했어. 그리고 지금 내 나이는 45이야. 혼자지. 아파트는 텅 비었고 삶은 어딘가 반쪽짜리 같아. 그리고 나는 너를 만났어. 똑똑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소년을. 보육원에서의 삶과 주말 시장 장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아이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그를 쳐다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이건 마치 꿈 같아요.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어나 진우가 미소 지었다. 내가 동의한다면 난 서류 절차를 시작할 거야. 2-3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후에는 우리 집으로 이사 올 수 있어. 너만의 방이 생길 거고 우리는 널 물리수학 특성화고에 보내고 과외 선생님도 찾아줄 거야. 넌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고 교재 살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민호는 침묵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진우를 팔로 감싸 안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조용하고 억제된 울음이었지만 진우는 그의 마른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을 안아 등을 쓸어주며 울음을 터뜨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동의할게요. 민호가 눈물 사이로 속삭였다. 정말 원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약속한 거다. 진우는 그를 떼어내고 아이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넌 내 아들이 될 거야. 피로 맺어진 아들은 아니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아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해. 다음 2달은 끝없는 서류 작업과 관공서 방문으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진우는 증명서를 모으고 건강검진을 받고 심리학자 및 아동보호기관 직원들과 면담했다. 그들은 아파트 크기부터 그의 재정 상태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다. 실사를 위해 집을 방문했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다. 민주는 증인으로 나서고 추천서를 써주고 심지어 서면 보증서까지 작성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왔다. 수아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다. 사무실로 찾아오고 집 앞에서 기다렸으며 다른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청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하며 2번째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다가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두에게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진우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냥 번호를 차단하고 무시했다. 한 번은 그녀가 보육원에 찾아오려 했지만 윤 원장이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았고 그 이후로 수아는 사라졌다.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민호는 그동안 보육원에서 지냈지만 그들은 주말마다 만났다. 진우는 소년을 데리고 나와 영화를 보고 박물관에 가고 그냥 도시를 산책하며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우는 민호의 꿈과 두려움 그리고 열정을 알게 되었다. 소년은 나이보다 똑똑하고 성숙했으며 독서량이 많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진우는 자신이 민호에게 친아들처럼 애착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깨달았다. 12월 말 기다리던 결정이 나왔다. 후견인 신청이 승인된 것이다. 진우는 그날을 세세하게 기억한다. 그는 큰 선물 꾸러미와 소식을 들고 보육원에 갔다. 민호는 몇 권의 책과 공책, 액자에 담긴 낡은 할머니 사진 등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싸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게 전부였다. 준비됐니? 진우가 방 문턱에서 물었다. 네, 준비됐어요. 민호는 낡은 배낭을 집어들었다.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해도 돼요? 물론이지. 작별은 감동적이었다. 보육원의 소년소녀들이 민호를 둘러싸고 껴안으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몇몇은 슬픔이 아니라 행운의 티켓을 거머쥔 친구를 위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윤 원장도 눈물을 닦았다. 잘 돌봐주세요. 박진우 씨,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정말 좋은 아이예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약속하죠.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은 저녁에 집에 도착했다. 진우는 아파트 문을 열고 불을 켰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민호를 위해 방을 준비했다. 새 가구와 공부용 책상, 컴퓨터, 책장을 샀다. 벽에는 공식과 별자리 지도가 그려진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민호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소녀는 방 문턱에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라보았다. 이게 제 거예요. 마침내 그가 물었다. 내 거야. 진우가 미소 지었다. 편하게 지내.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책상을 만져보고 책장에 꽂힌 책들을 살펴보고 침대에 새 이불을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진우를 향해 돌아섰고 다시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평생 제 방을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숙제하고 책 읽고 그냥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생겼어요. 아저씨 덕분에요. 진우는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다.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민호야. 너의 정직함과 친절함, 그리고 총명함으로 얻어낸 거야. 이제 넌 행복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날 저녁, 그들은 진우가 특별히 사온 케이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부엌에 앉아 있었다. 미래에 대해, 겨울 방학이 끝나면 민호가 전학갈 학교에 대해, 과외 선생님과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녀는 자신의 계획에 대해 활기차게 이야기했고 진우는 그의 열정에 기뻐하며 귀를 기울였다. 새집에서의 첫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는 자기 방 문 앞에서 멈춰섰다. 박진우 아저씨, 그가 불렀다. 제가 익숙해지면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우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기쁠 거야, 아들. 반년이 지났다. 민호는 새 학교에서 훌륭하게 적응했고 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차지했다. 물리 과외 선생님은 아이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키가 크고 건강해졌으며 더 이상 그렇게 마르고 창백해 보이지 않았다. 눈에는 반짝임이 생겼고 이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미소가 얼굴에 피어났다. 진우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침에는 부엌에서 함께 아침을 먹었고 저녁에는 숙제를 하고 읽은 책에 대해 토론했다. 진우는 자신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능력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는 물리를 꽤 잘 설명했고 장문을 도울 수 있었으며 아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지지해줄 줄도 알았다. 언젠가 민준이 말했다. 너 마치 젊어진 것 같아, 진우야. 눈에 활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더 많아졌어. 아빠 역할이 너한테 잘 어울리네. 있잖아. 민준아, 진우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진정한 사랑은 내가 수아 씨에게 느꼈던 그런 게 아니었어.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거야. 내가 민호에게 느끼는 것처럼.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나는 그 아이를 내 아들인 것처럼 사랑하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 수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한번 우연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녀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다. 사진으로 보아 그녀는 이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그녀의 사냥감 목록에 오른 또 다른 희생자였다. 진우는 분노도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제때 진실을 알게 해준 운명에 감사할 뿐이었다. 어느 여름날 그들이 별장에서 쉬고 있을 때 민호가 물었다. 아빠, 저를 데려온 거 후회한 적 있으세요? 진우는 책을 내려놓고 그동안 훌쩍 자라 더 이상 시장에 그 마른 소년처럼 보이지 않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 번도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그거 아니, 민호야.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다는 말이 있어? 내 생각에 그날 시장에서 내가 나를 선택했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어. 그 점에 대해 너에게 감사해. 민호는 진우의 마음을 언제나 따뜻하게 해주는 그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거네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거 정말 멋진 일이죠. 그렇죠? 그럼, 아들. 일어날 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멋진 일이지. 그들은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운명이 때로는 얼마나 기묘하게 방향을 트는지 생각했다. 그는 약혼녀를 시험하고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데 실수할까 봐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대신 아들을 얻었다. 피로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영혼으로 이어진 진정한 사랑하는 아들을. 인생은 그의 계획보다 훨씬 더 현명했다.
그리고 저 어딘가 대도시에서 수아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지갑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년과 함께,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소박한 인간적인 행복과 함께, 그리고 진우는 살아있는 매일매일에 감사했다.